안녕하십니까. 김성철 교수입니다. 요즘 TV를 켜거나 신문을 펼쳐보면 경제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해지고 경제 흐름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흐름이나 경제 상황과 관련된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경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당초에 중국의 송나라 장자가 쓴 재물론에서 경세재민 또는 경국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또는 백성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영어로 경제는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어 아이코노미, 가정을 잘 다스리자, 이런 뜻에서 이코노미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주체는 뭘까?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가계, 그러니까 소비자들로 구성된 최소 집단을 우리는 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정부를 둘 수가 있는데, 가계는 소비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목표는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자선단체나 봉사단체, 권력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기업은 오로지 이윤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줄여서 우리는 공익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경제 이론은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숲을 봤을 때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나무들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기업이나 소비자들로 이해할 수 있고, 숲 전체로 해당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GDP라든지 물가, 실업률, 국제수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의미를 학문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이라든지 희소한 자원 배분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쪽이 그 비용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희소한 자원 배분은 우리가 경제재,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경제재라고 하는데, 이 경제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모든 품목의 가격을 평균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구입하는 제품의 가격을 평균한 것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이 구매해서 하는 가격을, 그 품목, 주로 중간재나 부품인데, 이런 것들의 가격을 평균한 것을 우리는 생산자 물가, 과거에는 이것을 도매 물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품목을 가격을 평균낸 것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가를 지수 형태로 발표합니다. 이걸 지수 물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트나 이런 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느끼는 물가를 피부 물가 또는 체감 물가, 느낀다는 것이죠. 과거에 같은 양을 사기 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적게 지불하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 사이드, 공급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희소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린다, 견인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이거 역시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합성 명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경기 침체라는 뜻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이라는 뜻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화폐의 개념과 통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우리가 그 화폐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 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걸 매개 수단이라고 합니다. 교환 매개 수단.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냐면 그 화폐 가치가 많이 포함된 것, 즉 가격이 비싸면 그 제품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지금 못 사고 화폐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가치 저장 기능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화폐 기능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통화량이 하는데 그러면 통화는 뭐냐? 현재 흘러다니고 있는 화폐라는 뜻입니다. 그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요즘 모바일페이라든지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그 기능을 보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매일 등장하고 있죠. 이 환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화폐를 바꿀 때 그 적용되는 교환 비율로서 화폐가 지닌 대외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외 가치를 나타낼 때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평가 절상, 즉 강세를 띈다.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평가 절하, 약세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은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축통화라는 말은 그러면 뭐냐? 기축통화라는 것은 키 큐런시,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대외 준비, 지급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경제 비중, 그다음에 화폐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 화폐 교환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시장 금융 시장 시스템이 안정돼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기축통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머니는 금리 차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이동하는 자금을 우리는 한머니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자금이 이동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금리 차라든지 환시세 변동에 의해서 이것을 투기 목적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건데 이걸 자본 도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쿨머니는 쿨이라는 것은 쿨하다, 아주 멋지다 이런 뜻이죠. 도시 빈민촌 환경 개선이나 또는 공익 또는 교육 같은 공익 사업을 우리가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과 연결해서 미래지향적인 자본으로 활용할 때 이것을 쿨머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모든 국가가 통화정책위원회는 발표하는 정책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매 조건부 채권, 미국은 연방기금 금리, 일본은 콜금리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변하면 뭐 CD라든지 단기 대출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리가 같이 변동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단계를 보면 여기서는 한 5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스텝 3, 스텝 4입니다. 스텝 3는 빅 스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인상 또는 인하하는 건데 요즘은 전부 인상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조정하는 것이죠. 인상, 인하하는데 요즘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개 단계는 뭐냐면 전보 스텝입니다. 이것은 전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2차례 이상 0.5%를 인상시킨다. 요즘은 인하가 아니고 인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금리 인상 폭을 가지고 이렇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경기 변화가 상승과 하락 등 일정한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경기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바닥에 있을 때를 경기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좀 더 활황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최고로 좋을 때 이걸 경기 고점이라고 합니다. 경기 고점에서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후퇴기 또 아주 나빠지는 침체기 그 다음에 최저점 바닥일 때 이걸 경기
고점이라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저점에서 경기 고점으로 갔다가 경기 저점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호황이라고 하면 회복기와 화랑기를 말하고 불황이라고 하면 후퇴기와 침체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질 때가 우리가 이제 심각한데, 경기가 나빠질 때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을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나빠지면 이걸 우리는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하드 랜딩. 부드럽게 서서히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할 때 이걸 우리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DP와 GNP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GNP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나라가 GDP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GDP는 뭐냐? Gross Domestic Product라는 뜻이죠. 일정 기간, 보통 1년입니다. 한 나라 내에서 영토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도메스틱이기 때문에 영토를 중심으로 생산되어서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 가치를 모두 합친 것을 우리는 GDP라고 합니다. 그러면 GNP는 뭐냐? 이거는 영토 중심이 아니고 국적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같은 나라의 국적이면 같은 나라 국민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도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 장치 효과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지렛대를 이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큰 물건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은행융자를 받고 투자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빌린 돈보다도 마치 이걸 지렛대의 힘과 비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것은 정부나 공공단체 또는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원금, 상환기일, 다만 상환기일까지 이자율, 이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상환기일 전에 이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에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팔 수가 있는데, 이때 할인 가격으로 파는데 그 할인 비율을 우리는 할인율 또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입니다. 주식회사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서 주식을 구입한 그 주주들은 회사가 이득을 내면 보유 주식 양에 비례해서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또 회사 경영에 따른 재산상 책임은 보유 주식만큼만 책임지게 되겠죠. 또 회사가 손실을 내거나 빚을 져도 보유 주식만큼만 책임을 진다. 이것이 주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증권은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죠. 금전이나 어떤 화물 등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공개 증시. 우리나라의 그 공개 증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 바로 코스피죠. 코스피 시장.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증권거래소 시장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를 우리는 코스피 지수, 즉 종합 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뭐냐?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좀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넥스는 뭐냐? 아까 그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코스닥에서 거래할 정도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기업의 주식들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걸 코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채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채라는 것은 정부와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이죠.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서 국민경제 주체가 해외에 진 빚으로 과거에는 총외채, 총대외채무라고도 했습니다. 대외채무에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외국에서 빌린 자금 또는 기업이 외국 금융사에서 직접 빌리거나 해외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들여온 자금 또는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된다면 이건
단기 외채. 과거에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 당시에 이 단기 외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 기간이 1년이 넘는 외채를 우리는 중장기 외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요즘 그 현실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